치매 노인 하나 처리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판사도 서류만 보면 끝이야. 하은이는 다음 주에 출발해요. 그냥 아는 척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치매 노인이라 부르던 그 할머니가 지난 석 달 동안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왜 치매인 척 연기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3달 동안 무엇을 듣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빌라 골목 끝에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봄마다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였고 이른 아침이면 그 집 창문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 끝까지 흘러나왔어요. 그 집의 주인은 72살 박복순 할머니였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늙은 무릎을 두드리며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손녀 이하은의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찬밥도 볶아주고 계란말이도 돌돌 말아 넣어주고 매실 장아찌는 하은이가 좋아하는 거라 늘 작은 통에 따로 담아뒀어요. 복순 할머니가 손녀를 키우기 시작한 건 하은이가 갓 2살 되던 해였습니다. 딸 지영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봄, 복순 할머니는 울 틈도 없었어요. 아직 걸음마도 못 대는 외손녀를 품에 안는 순간부터 그게 자신의 삶이 되었으니까요. 사위 김태연은 그때부터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출장이 잦다고, 어쩔 수 없다고 결국 하은이를 키운 건 복순 할머니였어요. 기저귀를 갈고 밤새 열을 재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손을 잡고 걸어간 것도 중학교 발표회에서 맨 앞줄에 앉아 손뼉을 친 것도 전부 이 할머니 혼자였습니다. 하은이만 잘 크면 됐지. 그것만 잘 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바란다. 그렇게 15해가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어느덧 17살이 되었고 복순 할머니는 70이 넘어 무릎 연골이 닳고 허리도 굽었지만 아침마다 그 화분들에 물을 주는 손만큼은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작년 초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 태연이 복순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다고. 복순 할머니는 의아했지만 군말 없이 따라갔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태연이 들고 온 서류에는 믿기 어려운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인지기능 저하 경도 치매 의심. 복순 할머니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제도 하은이 생일을 기억해서 미역국을 끓였고 오늘 아침도 혼자 버스를 타고 시장을 다녀왔는데 그런데 태연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위험하시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알겠어요. 복순 할머니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부엌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복순 할머니는 그 차가운 감각을 느끼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뼛속으로 느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낯선 여자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선이라는 여자였어요. 태연이 회사 동료라고 소개했지만 그 여자가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은 손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어보고 거실 가구를 손으로 쓸어보고 안방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그 눈빛은 새 주인이 집을 가늠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불편하시죠?
태연 씨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제가 앞으로 자주 도와드릴게요. 네. 복순 할머니는 밥상 너머로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딸 지영이가 쓰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에 가득 찼고 복순 할머니의 손은 무릎 아래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태연이 식탁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방의 기숙형 고등학교 입학 원서였어요. 하은이 앞으로 이미 써진 이름과 함께 하은이가 거기 가면 공부도 더 잘 되고 서울 학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아빠 생각엔 거기가 낫겠어. 아빠, 저 지금 학교 친구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요. 갑자기 왜요? 할머니가 언제까지 너 챙겨줄 것 같아? 빨리 자립해야지. 복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답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답게 그냥 빈 눈으로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 안에는 모든 것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태연의 목소리, 하은이의 떨리는 손, 미선이 옆방에서 작게 웃는 소리까지 복순 할머니가 안방에서 자는 척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복도 건너 서재에서 태연과 미선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방 안에서 복순 할머니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영이 사망보험금 정산 내역이야. 원래는 하은이 앞으로 신탁해야 하는데 이미 내 계좌로 돌려놨거든. 서류는 내가 손받고 그럼 장모명의 땅은요? 그게 진짜 돈이잖아요. 후견인만 되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야. 치매 환자 재산은 법정 후견인이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 판사한테 보여줄 서류는 다 만들어뒀어. 복순 할머니는 이불을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 너머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지영이 보험금을 자기 딸의 죽음으로 받은 돈을 그 남자가 이미 빼돌렸다는 것을 복순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귓가를 타고 베개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연이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 복순 할머니의 이름 아래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서류에는 병원 진단서, 주변 지인 확인서, 심지어 하은이 담임 선생님 이름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확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달 안에 끝낼 수 있죠? 어머니 상태가 워낙 안 좋으셔서 판사도 서류 보면 바로 결정 내릴 거예요. 치매 노인 하나잖아요. 그날 저녁 복순 할머니는 마당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봄도 아닌데 화분들은 왜인지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이 작은 새싹을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그 작은 온기를 느끼며 아주 천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후견인 신청이 접수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연이 복순 할머니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손녀 하은이의 기숙학교 최종 등록 확인서였습니다.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동일안에 태연이 대신 찍은 도장이 어머니가 서명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처리했어요. 하은이는 다음 주에 출발해요. 그냥 아는 척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복순 할머니는 그 종이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던 것이 생각났어요. 지영이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갓난아이를 두 팔에 안았던 그 차갑고 환한 복도가, 그리고 그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검지를 처음 꼭 쥐었던 온기가, 복순 할머니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딱 한 번,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치매 노인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은이의 짐이 방에서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작은 곰 인형, 창틀에 꽂아둔 책들, 교복 한 벌. 하은이는 짐을 쌀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은이가 떠난 날 저녁, 복순 할머니는 그 빈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쓰던 작은 책상 앞에 낡은 방석을 깔고 조용히 앉아서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가 쓰던 체온이 채 가시지 않은 이불만 침대 위에 남아 있었고 환기도 안 된 방 안에는 하은이의 샴푸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하은이 못 지켰다. 미안하다 딸아. 복순 할머니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어깨만. 70평생 울 때도 소리내어 운 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빈 방 안에는 찬바람도 없었고 빗소리도 없었어요. 다만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복순 할머니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저렸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이유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찾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그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복순 할머니의 귀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추는 소리,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 아래 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접힌 종이를 펴자 작고 또렷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하은이의 글씨였어요. 할머니, 저 알아요. 할머니 치매 아니죠. 저한테 연락해요. 번호는 종이 뒤에. 복순 할머니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떨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형광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 환한 불빛 아래서 복순 할머니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으로. 다음 날 새벽 복순 할머니는 태연이 잠든 시간을 기다렸다가 마당 화분 뒤에 숨겨둔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은이 몰래 준비해둔 공기계였어요.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2번 울리고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응, 말할 수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하은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 복순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병원 갔다 온 날부터. 서류 봤을 때 그 눈빛 보니까 알겠더라. 그럼 그동안 혼자서, 다 알면서 혼자서 한 게 아니야. 내가 있었잖니. 그날 밤 하은이는 기숙학교 사감 선생님께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거짓말을 하고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온 하은이는 마당 문 앞에서 복순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화분에 물을 주다가 하은이를 보자 손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와 손녀, 치매 노인과 고등학생.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지금 이 집에서 진실을 아는 단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다 말해줘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저 법대 갈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하고 싶어서 법대 가는 거잖아요. 하은아, 너 엄마 닮았다.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낡은 휴대폰을 꺼내 하은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이 안경 태연이가 사준 거다. 근데 태연이는 몰라. 안경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안경테 한쪽 끝을 살며시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새끼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은 초소형 녹음기가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얼마나 됐어요? 석 달.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 한쪽 구석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초봄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고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한번 들리다 잦아들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오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태연이가 병원 서류 들고 왔을 때 나는 그냥 당할 수도 있었어. 억울하다고 울고 치매 아니라고 소리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니? 그냥 흥분한 치매 노인으로 끝났겠지. 그래서 나는 울지 않았어. 안 보이는 척, 못 듣는 척. 그 사람들이 나를 없는 사람으로 볼수록 더 많이 보이더라고. 할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근데 내 엄마 생각이 났어. 지영이가 어릴 때 동네 아이들한테 치이면 울면서 집에 오곤 했거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울어도 되는데 지고 오지는 마라. 하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한번 지나갔고 복순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가 가라앉았어요. 이제 울 시간은 끝났어. 하은아, 할머니가 모아둔 거 있어. 내가 정리해줘야 해. 네, 할머니. 제가 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의 손이 평상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손녀의 작고 단단한 손이 차갑고도 따뜻했어요. 분노는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조용히 준비할 때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석 달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가 하은이에게 안경테 녹음기를 처음 보여준 날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하은이는 기숙학교 주말 외출 허가를 받아 집으로 왔어요. 태연은 미선과 함께 외출 중이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순 할머니의 안방에 나란히 앉아 낡은 휴대폰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마주 봤어요. 할머니, 녹음 파일 제가 다 옮겨서 보관할게요. 원본은 할머니가 갖고 계시고 복사본은 제가 학교 사물함이랑 클라우드에 따로 저장해 둘게요. 파일이 사라져도 증거가 남도록요. 그래. 그리고 하은아, 서재 책상 서랍 두 번째 칸. 태연이가 잠글 때 쓰는 열쇠 있잖니. 거기 안에 서류 봉투 있어. 내가 가끔 들어가서 몇 장씩 사진 찍어뒀는데 같이 봐야 할 것 같아. 할머니, 그걸 어떻게 해? 치매 환자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하거든. 하은이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어요. 복순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 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할머니, 저 인터넷으로 가사 후견인 사건 판례 다 읽어봤어요. 후견인 지정심판 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의사 능력을 입증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요. 거기다 신청 서류에 위조가 있으면 형사사건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럼 그날까지만 참으면 되겠네. 두 사람은 서로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그날 오후 내내 방에 앉아 녹음 파일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고 노트에 날짜와 내용을 빼곡히 받아 적으면서요. 석 달치 녹음 파일은 모두 48개였어요. 파일 속에는 태연과 미선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나눈 대화, 부엌에서 술을 마시며 나눈 대화, 심지어 태연이 변호사와 전화 통화하며 후견인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목소리까지. 복순 할머니가 같은 방 안에 앉아 있는 동안 그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거 다 법정에서 쓸 수 있어요. 전부 다요. 그래서 안 지운 거야. 그 시각 태연과 미선은 도심 한가운데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가득 펼쳐졌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 잔이 2개 놓여 있었어요. 후견인 기일이 다음 달이야. 판사가 서류 보면 그냥 인용해 줄 거야. 반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치매 노인이 법정에서 뭘 하겠어. 그 땅 보상금 80억이라고요? 정말요? 3기 신도시 개발 확정 구역이야. 공문도 왔어. 후견인만 되면 내가 처분권 갖는 거니까 한 방에 끝나는 거지. 우리 집들이는 언제 해요? 기일 끝나고 바로. 그 노인은 요양원으로 보내고 집은 싹 고쳐 2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유리가 맑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오래 갈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태연이 골프 라운딩을 나간 사이 하은이가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2사람은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복순 할머니가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연이 어느 날 재킷 주머니에 넣어두고 깜빡한 채 세탁을 맡겼던 열쇠였어요. 복순 할머니가 세탁소에서 찾아오면서 조용히 챙겨뒀던 것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 봉투 2개가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봉투를 펼쳤어요. 첫 번째 봉투에는 후견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하은이 담임 선생님 이름이 찍힌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그 확인서를 본 적이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아무것도 모를 터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위조예요. 담임 선생님 서명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받은 선생님 서명이랑 획이 전혀 달라요. 2번째 봉투에는 더 충격적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이름으로 된 토지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는데 여백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후견인 지정 후 즉시 매도 위임장 처리, 미선명의 이전 검토, 태연의 필체였습니다. 다 찍어. 네. 셔터 소리 하나 없이 하은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봉투 안 서류를 한 장씩 빠짐없이. 그 주 일요일 태연은 집에 인테리어 업체 직원을 불렀습니다. 거실과 안방 전체를 뜯어 고치는 리모델링 견적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미선은 태연 옆에 바싹 붙어 서서 벽지 샘플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벽 다 허물고 오픈형으로 바꿔요. 저기 안방은 드레스룸 넣고, 저 화분들 다 버려야 하는데 너무 촌스러워. 응, 다 없애. 어차피 다음 달이면 다 정리되니까. 복순 할머니는 부엌 식탁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딸 지영이가 손수 심었던 제라늄 화분을 미선이 손끝으로 밀어내는 것을, 화분이 베란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복순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결정적인 3번째 증거는 뜻밖의 순간에 나왔습니다. 후견인 기일을 열흘 앞둔 어느 밤 태연이 술에 취해 서재 컴퓨터를 켜둔 채 잠들어 버린 것이었어요. 복순 할머니가 새벽 2시에 화장실을 가다가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송금 내역 페이지가 열려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가 낡은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화면 앞에 서서 한 장씩 사진을 찍었어요. 송금 날짜, 금액,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지영이 사망보험금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빠져나간 날짜들이 거기 있었어요. 딸이 죽은 달부터 지금까지. 복순 할머니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서재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먼 데서 바람 소리가 창문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 됐다. 기일 사흘 전 하은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습니다. 2사람은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나란히 앉아 증거 목록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첫 번째, 안경테 녹음 파일 48개.
백업 3군데에 나눠서 보관 완료. 두 번째, 위조 확인서 원본 사진.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했더니 서명한 적 없다고 확인서 받았어요. 세 번째, 해외 계좌 송금 내역 사진. 지영 엄마 보험금 수령일부터 역산하면 총 횡령 금액 나와요.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했어요. 담당 변호사님이 기일날 같이 입정하신다고 했어요. 저도 방청석에 있을게요. 하은아, 너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아라. 왜요? 할머니가 거기 서 있을 때 내 얼굴이 보이면 좋겠어서. 하은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복순 할머니도 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한 박자 긴 눈빛을 나눴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기일 전날 밤 태연은 거실 소파에 기대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가구 쇼핑몰을 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다 끝나. 판사가 인용하면 그날 오후에 바로 부동산 에이전트 만날 거야. 땅 처분 위임장도 그날 바로 받아야 하니까. 오빠, 이 소파 어때요? 이탈리아 수입산인데 거실이 딱 이런 분위기여야 할 것 같아서요. 다 사. 내일부터는 우리 집이니까. 복순 할머니는 안방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불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딸 지영이가 있을 것 같았어요. 복순 할머니는 낡은 안경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렌즈가 환해졌어요. 그리고 안경테 한쪽 끝을 손끝으로 살며시 짚었습니다. 지영아, 내일이야. 엄마가 간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자 동시에 가장 잔인한 심판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가정법원 8호 법정 오전 10시 가정법원 청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은 봄 햇살 아래서도 차갑게 서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긴 복도가 이어지고 양쪽으로 나무 벤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벤치에는 저마다 무거운 사연을 안고 온 사람들이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변호사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8호 법정 복도 끝 왼편의 문이었습니다. 문 앞 안내판에는 성년 후견인 지정 심판 오전 10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법정 안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판사석 위로 태극기가 꼿꼿이 서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법원 출입기자 한 명도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기일 사흘 전 가사소송 전문 법조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넣은 것이었어요. 후견인 신청 서류에 위조 정황이 있습니다. 기일 당일 현장에 오시면 취재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왔고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태연이 법정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차림이었어요. 미선은 그 옆에 바싹 붙어 걸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작은 핸드백을 팔에 걸고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면서 두 사람은 신청인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류 다 제출됐죠? 진단서, 확인서 다 있죠? 네, 다 접수됐습니다. 오늘 인용 결정 나올 겁니다. 그래요. 빨리 끝냅시다. 태연은 법정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방청석에 몇 명이 앉아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런 사건에 관심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듯 태연은 손목시계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다리를 꼬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데려오는 사람한테 맡겼어. 치매 환자가 법정에 오면 뭘 하겠어. 그냥 앉혀놓으면 되지. 오전 10시 정각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였어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피심판인 자리에 섰습니다. 태연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 변호사가 왜 저기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복순 할머니였습니다. 곱게 다린 옥색 한복이었어요. 깃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고름이 단정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가지런히 올려 비녀를 꽂았고 안경은 언제나처럼 코끝에 걸쳐져 있었어요. 다만 걸음이 달랐습니다. 집에서 구부정하게 오가던 그 걸음이 아니었어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법정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하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그 앞을 지나칠 때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하은이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선도 손을 멈췄어요. 두 사람은 복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복 차림에 비녀를 꽂고 허리를 세우고 걸어 들어오는 그 할머니를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 저렇게 걸어요? 저게 치매 환자 맞아요? 복순 할머니는 피심판인 자리에 가서 섰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고 등을 세우고 그리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판사석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개정이 선언되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겠습니다. 피심판인 박복순 씨, 오늘 직접 출석하셨군요. 재판장님, 피심판인은 현재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출석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제출된 진단서와 확인서를 검토하시면 그때 복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연이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미선이 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어요. 맨 뒷줄에 앉아있던 기자가 손을 멈추고 복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요. 그 7글자가 바로 법정 안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리고 김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법정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서류에서 눈을 들어 복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안경 너머로 복순 할머니의 눈과 판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피심판인께서 직접 발언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먼저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십니까? 2025년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법원 8호 법정입니다. 제 이름으로 성년 후견인 지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기일입니다. 신청인이 누구입니까? 제 사위 김태연입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연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를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요. 피심판인 발언 계속 듣겠습니다. 태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태연의 팔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변호사 쪽을 바라봤어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저희 집안에서 이루어진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총 48개. 제가 직접 수집했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 다음에는 선명하게. 치매 노인 하나 처리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판사도 서류만 보면 끝이야. 80억이래. 그 땅이. 빨리 후견인 되면 우리 거야. 후견인만 되면 내가 처분권 갖는 거니까 한 방에 끝나는 거지. 그 노인은 요양원으로 보내고 집은 싹 고쳐 방청석이 굳어버렸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기자가 손을 뻗어 녹음기를 켰어요. 판사는 미간을 좁힌 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파일 목록을 인쇄한 서류를 판사석에 제출했어요. 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 녹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재판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편집된 거예요. 신청인 측 착석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판사석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후견인 신청 서류에는 제 손녀 하은이의 담임 선생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입니다. 그런데 해당 선생님은 이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제출했어요. 담임 교사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였습니다. 본인은 해당 문서에 서명하거나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판사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들여다봤습니다. 법정안이 고요해졌어요. 그 고요 속에서 미선이 작게 내뱉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저도 몰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법정안의 모든 시선이 복순 할머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어요. A사 용지 여러 장이었습니다. 제 딸 지영이의 사망보험금은 법적으로 손녀 이하은에게 신탁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 내역을 보시면 지영이가 세상을 떠난 달부터 현재까지 총 1억 3천만 원이 해외 계좌로 분산 송금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잠깐 읽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태연은 그 눈빛을 받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방청석 기자가 무언가를 빠르게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핸드백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볼이 하얗게 질렸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까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먼저 일어선 것처럼 어딘가 주체가 되지 않는 움직임이었어요. 재판장님, 이건 전부 조작입니다. 저 노인이 정신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저게 다 꾸며낸 겁니다. 치매 환자가 녹음기를 어떻게 다룹니까? 그리고 그 계좌 내역도 그건 제가 장모님 노후를 위해 따로 관리하던 것입니다. 보호 차원에서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장모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려고 얼마나 했는데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복순 할머니는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잠깐만요. 재판장님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설명을. 태연의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호할 말을 찾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미선은 핸드백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러다가 태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 가장자리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빗나갔어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방청석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태연과 꼿꼿이 서 있는 복순 할머니.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 눈 안에서 무슨 감정이 지나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그리고 복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고 낮게. 태연 씨, 나는 지난 석 달 동안 당신이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당신이 내 딸 지영이 보험금을 어떻게 쓰는지, 내 땅을 어떻게 빼앗으려 했는지, 내 손녀를 왜 멀리 보내려 했는지
당신은 나를 치매 노인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맞아요. 나는 당신 눈에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었겠죠. 그래서 당신이 모든 걸 말했고 나는 모든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지영이가 당신 곁에서 살다 죽었어요. 그 애가 얼마나 당신을 믿었는지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판단은 내가 아니라 저기 계신 재판장님과 법이 하실 겁니다.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태연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방청석 기자는 손이 바빴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허리를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방청석 맨 앞줄에서 하은이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복순 할머니의 마당에는 봄이 왔어요. 그날 가정법원 8호 법정에서 벌어진 일은 다음 날 아침 몇몇 법조 전문 매체에 짤막하게 실렸습니다. 치매 위장 후견인 신청, 법정서 자포, 피심판인 직접 출석해 의사 능력 입증. 기사는 짧았지만 그 짧은 기사 하나가 태연의 세상을 뒤집어 놓기에는 충분했어요. 후견인 신청은 그날 즉각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신청 서류의 위조 정황에 대해 별도 수사 의뢰를 지시했어요.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미성년자 대리동의 위반, 검찰이 움직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연은 그해 가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회사에서는 해고, 통보가 왔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그가 살던 집은 채권자들의 가압류로 묶였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는 반지하 고시원에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한때 이탈리아 수입 소파를 고르던 손이 이제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오미선은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던 날 밤 태연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미선은 이후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태연이 수소문해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들던 와인 잔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집은 이제 복순 할머니의 집이 되었습니다. 태연이 나간 뒤 복순 할머니는 제일 먼저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미선이 치워버리려 했던 제라늄 화분도 베란다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영이가 심었던 그 화분이 봄볕 아래서 다시 붉은 꽃을 피웠어요. 3기 신도시 개발 보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복순 할머니 명의 통장으로 정상 입금되었습니다. 80억? 복순 할머니는 그 돈을 받고 나서 한참을 통장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네 복지관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복지관이죠? 저 박복순인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 아직 자리 있나요? 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다시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예전에 새벽 5시가 두려움을 달래며 눈을 뜨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눈이 먼저 떠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시장에 들러 손녀가 좋아하는 매실 장아찌 재료를 샀어요. 집에 돌아오면 화분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시렸지만 그 시린 감각조차 이전보다 덜 무겁게 느껴졌어요. 지영이가 좋아하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날이면 복순 할머니는 부엌일을 멈추고 잠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조용히 웃었어요.
내가 보낸 거지 하면서 그리고 그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마당 화분을 들여놓으려고 베란다에 나가 있을 때였어요. 안방에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복순 할머니가 화분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은이가 노트북 화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서 있었어요. 두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붙었어요. 법대요. 제가 가고 싶었던데요. 복순 할머니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안에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의 눈이 그 두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는지 하은이는 알았습니다. 노트북을 내려놓고 복순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키가 이미 할머니보다 커진 하은이가 허리를 구부려 복순 할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토닥토닥. 지영이가 어릴 때 토닥여주던 그 손으로. 하은아, 내 엄마가 오늘 얼마나 기뻐하겠니? 하은이가 복순 할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어요. 베란다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제라늄 화분이 그 햇살 아래서 붉게 빛났어요.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내내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없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세상은 가끔 조용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참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가장 무서운 힘은 소리를 지를 때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들을 때 쌓인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계절이든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요. 차갑고 긴 겨울도, 무릎이 시린 새벽도, 빈 방에서 혼자 우는 밤도 다 지나갑니다. 복순 할머니의 베란다에 봄이 왔듯이 당신의 자리에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드신 분들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라도 닿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에도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생 한 장과 다음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